지난 시간에 플럭스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fixed force law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fixed force law를 보면 여기는 플럭스는 단위가 좀 이상하다고 그랬죠. 몰 혹은 무게, 킬로그램 퍼 단위 면적, 단위 시간당에 흘러가는 양이에요. 항상 플럭스는 그래요. 단위 면적의 단위 시간 동안에 흘러가는 양은 어떤 농도 구배, concentration gradient, 이게 driving force라고 했어요. 그걸 구동하는 힘이에요. 농도 구배죠. dx분의 dc. 그래서 농도 차가 있으면, 양단에 농도 차가 있으면 이 값이 있을 거고요. 이게 제로가 아니니까. 그러면 그 diffusivity를 거기다가 곱해주면은 그게 플럭스가 되는데, 이 마이너스의 뜻은 뭐냐? 항상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죠. 자, 조금 이따 이것이 100%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한번 보여줄 건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은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가요. 그러면 항상 이 델타라는 뜻은 뭐예요? 양쪽의 차이니까 dx면은 x2 x1. 그러니까 나중에서 보통 처음을 빼요. 일반적으로 연력학에서 나중에서 처음을 빼요. 그럼 x2에서 x1을 빼요. 그럼 x가 양의 값을 가질 거예요. 큰 데서 작은 걸 빼니까. 그런데 컨센트레이션은 항상 높은 데서 대부분, 거의 대부분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니까 x2 쪽이 낮죠. 그래서 낮은 데서 높은 걸 빼니까 이 값이 항상 마이너스가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상상을 해보면 x2 쪽으로 흘러가는, x1, x2가 있으면 x2가 더 커요. 그런데 이쪽의 농도는 낮아요. 그러니까 이 그레디언트가 마이너스라는 얘기, 이렇게 기울기가 이쪽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근데 플럭스는 어느 쪽으로 가요? x 쪽으로 흘러가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 diffusion coefficient는 단위가 제곱미터 퍼 세크 혹은 제곱센티미터 퍼 세크라는 단위를 가지고 그 요 안에 물질의 고유한 특성들이 담겨져 있어요. 조금 이따가 그것을 미시적으로 보게 돼요. 자, 여기서 한번 바로 봅시다. 어떤 두 가지 원소가 섞여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원자가 이렇게 점프를 해서 옆자리로 가니까 이 점프하는 가장 가까운 거리를 우리가 람다라고 봤고요. 그리고 이 단면적을 우리가 1이라고 놨어요. 이 단면적을 1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요 우리가 생각하는 면적을 이쪽 이런 면적에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한 칸을 점프해. 그러면 여기서 이제 회색 원자가 이쪽에 많고 이쪽에 노란 원자가 많다고 합시다. 그럼 회색 원자가 이렇게 점프하는데 left에서 right로 가는 플럭스를 봅시다. 플럭스는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양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쪽에서 일로 가는 걸 보면 여기 C라는 것은 여기에 보면 회색 원자라고 보죠. 회색 원자의 단위 부피당의 농도예요. 몇 개가 있느냐. 세제곱센티미터당 이런 게 몇 개가 있느냐 하는 거죠. 이 지점에서 농도죠. 그런데 이 지점에서의 농도라 하면은 세제곱센티미터당 몇 개가 있냐 하는데 실제로는 몇 개가 중요하니까 거기다 부피를 곱해야 되죠. 그러면 이게 한 칸이지만 요 람다를 요 중간에서부터 요 중간까지 해서 요렇게 람다로 하나 끊어보면 또 여기서 요런 람다로 끊어보면 요 부피가 얼마냐 되면 요쪽 층의 부피는 람다 곱하기 단면적이 1이죠. 그 안에 그러니까 요게 들어있는 요만큼의 부피 속에 회색 원자가 몇 개 들어있나를 보려면 그 부피를 곱해야 되잖아요. 여기 보면 람다 곱하기 여기 유니트 에리아 1은 곱하나 안 하니까 안 한 건데 람다 곱하기 1하면 여기의 부피예요. 요 부피 속에 세제곱센티미터당 C만큼 있으니까 요건 바로 뭐를 얘기하죠? C 곱하기 람다는 요쪽에 있는 원자의 개수죠. 회색 원자의. 알겠어요? 자, 회색 원자의 개수예요. 뮤는 바이브레이셔널 프리퀀시예요. 그러니까 점프 프리퀀시예요. 바이브레이션보다 점프 프리퀀시예요. 바이브레이셔널 프리퀀시 중에 일부인데 점프 프리퀀시는 뭐예요? 1초당 몇 번 절로 넘어가려고 트라이를 하느냐 하는 거죠. 이만큼의 원자가 1초당 이만큼을 뛰어넘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6분의 1은 뭐냐? 원자가 이게 점프 확률인데요. 점프 확률인데 1초당 점프를 몇 번 하느냐인데 원자가 3차원이기 때문에 1로 뛸 수도 있고 1로 뛸 수도 있고 이 회색 원자가 1로 뛸 수도 1로 뛸 수 위아래 이쪽 저쪽 해서 6방위가 있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뛰는 것은 확률이 6분의 1이 되겠죠. 알겠어요? 3차원이니까. 그래서 오른쪽으로 점프하는 것은 6분의 1의 뮤 곱하기 C 곱하기 람다가 돼요. 플럭스가. 그럼 반대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뛰는 것은 얼마냐?
right에서 left로 보면 똑같은데 이쪽만 바뀌었죠. 다 똑같은데 여기는 뭐냐면 concentration이 여기하고 차이가 날 거예요. 얼만큼? 델타 C만큼 차이가 나요. 여기가 concentration C인데 여기는 C 플러스 델타 C라고 합시다. 그런데 concentration gradient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델타 C를 구할 수가 있죠. 이 기울기가 dx분의 dc니까 dx분의 dc에다가 요 C를 곱해주면, 요 람다를 곱해주면, 한간격을 곱해주면, 요걸 곱해주면 바로 요 높이, 델타 C만큼이 나올 거예요. 이건 뭐 산수니까. 그래서 요것을 람다 곱하기 dx분의 dc로 바꿔 쓰면은 요런 식이 나오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것은 전체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여길 뺐죠. 이거는 일로 점프할 확률이고, 여기 있는 게 점프할 확률은, 이 왼쪽으로 점프할 확률은 이거면 차이가 있잖아요. 확률에. 플럭스에. 그래서 네트 플럭스는 여기서 이거를 빼주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요거는 앞에 텀은 요거랑 없어지고요. 이 뒤 텀만 남는데 지금 이것은 요게 마이너스니까 플럭스에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그러면 요 식에서 dc, dx는 빠지고 요 앞에 텀 요 앞에 텀에서 같이 마이너스 있으니까 요 6분의 1 뮤 곱하기 람다 제곱이 d가 되겠죠. 자, 이게 아토미스틱 뷰로, 그러니까 원자의 뷰로 본 거예요. 디퓨전에 관계되는 게 뭐가 있냐. 아까 말했지만 이 픽스의 퍼스트 로의 이 d텀에는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를 보면 d를 결정하는 게 6분의 1 뮤 곱하기 람다 제곱이죠. 그럼 여기서 뮤와 람다가 다 물질마다 틀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옆에 원자하고 간격 같은 게 틀릴 거예요. 람다 당연히 틀리겠죠. 그 다음에 어떤 원자가 이걸 점프할 수 있는 확률, 옆에 자리로 뛰어갈 수 있는 확률도 뭐 결합이라든가 이런 상태가 다 틀리기 때문에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 D가 바로 물질마다 확산 속도가 다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죠. 원자 비율로. 그죠? 여기서 하나 생각 안 한 게 이제 조금 이따 나중에 나올 텐데요. 확산을 좀 더 이제 여러 가지 인자를 고려할 때 나올 텐데 여기서는 지금 뭐를 고려 안 했냐면 여기서 점프하는 게 6분의 1이 1로 점프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때도 봤지만 이게 디퓨전 베이컨시 메커니즘 혹은 서브스티튜셔널 메커니즘일 경우에는 얘가 점프를 하더라도 반드시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뭐가 필요했죠? 서브스티튜셔널에서 뭐가 있어야 가요? 옆에 뭐가 있어야지 점프가 가능해요. 점프를 했는데 옆에 갈 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베이컨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확률은 지금 여기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럼 이건 어디다 쓸 수 있느냐? 일반적으로 저거는 지금 저 상태라면 interstitial diffusion에는 쓸 수가 있을 거예요. interstitial은 옆에 상관없이 갈 수가 있죠, 지금. 어쨌든 그러한 고려하는 텀이 또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뭐 그런 거를 고려 안 하고 옆에 자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지 않고 점프하는 걸로만 생각했을 때는 이 플럭스의 식에서 이 미시적으로 그러니까 아토미스틱 뷰로 이런 플럭스하고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를 관계돼 지어주는 그 상수, 비례상수 D에 이러한 텀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더 나가면 앞에 그 랜덤 워크, 그 프록 점프에서도 봤지만 X의 평균 거리는 람다 곱하기 루트 VT라고 그랬죠. 그럼 요거를 루트를 씌워주면 6배를 해서 루트 6D는 루트 람다 곱하기 루트 뮤 여기 나오죠. 람다 곱하기 루트 뮤가 나오죠. 그래서 요식하고 요식을 연관해서 요식에다 집어넣으면 X바는 루트 6DT다. 그때 뭐라 그랬냐면 X와 T가 이렇게 루트 관계로 비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디퓨전의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디퓨전이면 저렇게 보인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실제로는 X는 루트 DT에 비례하게 돼요. X는 루트 DT다 하는 것이 디퓨전에는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디퓨전이면 디퓨지비티 곱하기 그 시간의 루트에 비례해서 X가 들어가게 돼요. 거리가. 그래서 요 디퓨전의 특징 여기서도 지난번에 랜덤 워크하고 그 비교를 해서 식에서 얻어낼 수가 있다. 자, 지금까지 픽스 퍼스트 로우를 했는데 세컨드 로우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조금 기초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연력학을 다 필수로 듣기 때문에 그 연력학 얘기를 간단히, 여기는 연력학을 자세히 하고 싶진 않아요. 간단히 하고 그 다음에 그 픽스 세컨 로에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자, 연력학 배우고 있죠? 여러분, 그죠? 자, 깁스 프리 에너지 알죠? 뭔지? 깁스 프리 에너지 알아요? 안 배웠어요? 깁스 프리 에너지는 고등학교 때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화학에서 안 배우나? 2에서 나오나? 화학 2? 자, 깁스 프리 에너지라는 것은 뭐 에너지를 어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스템의 에너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에너지를 서로 비교하고 해야 되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카파 니켈 알로이가 있다고 합시다. 이게 우리가 보고 싶은 개예요. 카파 니켈 알로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카파 니켈 알로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상태에 있다고 합시다. 이 프리 에너지는 온도와 압력과 이 조성의 함수예요. 인자들이죠. 프리 에너지를 바꿀 수 있는 함수예요. 인자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일기압파에서 상온에서 뭐 이 조성이 5대5로 있다고 합시다. 이게 반 50%씩 섞여 있어요. 아토믹 퍼센트 배웠죠? 웨이트 퍼센트 배웠고 아토믹 퍼센트로 50대 50 그럼 여기가 100개면 이것도 100개 있겠죠. 그런 덩어리가 있어요. 자, 상온에 일기압파에 있어요. 이것이 만약에 일기압파에 뭐 200도가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얼음도 될 수 있고 뭐 물도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연력학 이런 인자들이 바뀌면 이게 상도 바뀌고 상태가 바뀌어요. 그런 게 알고 싶죠. 우리는 그런 게 필요해. 그런 걸 공부해야 돼. 그래서 여기에 어떤 A 스테이트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 이제 정해져 있겠죠. 하나로. B 스테이트는 또 달라요. 온도가 달라질 수도 있고 다 달라질 수 있어요. 압력도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얘가 이 상태를 이런 조건에서 이 상태로 이런 조건이 바뀌면 에너지가 낮아지느냐 높아지느냐 이런 걸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에너지가 낮아진다면 그런 쪽으로 흘러갈 거고 에너지가 높아지면 그런 쪽으로 안 갈 거야. 이 상태가. 여러분 그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간다는 건 알 테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스테이트 A 상태의 프리 에너지는 이렇게 이제 A 상태의 온도와 압력과 조성 요 세 가지만을 임자로 우리가 보는 것을 우리가 심플 시스템이라고 해요. 대부분의 경우에 여러분이 배우는 연력학은 공부하는 연력학은 이것만 배워요. 그렇지만 이 상을 바꿀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여기 전기장이라든가 자기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요. 이제 이렇게 되면 시스템이 복잡해지죠. 단순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단순계에서는 보통 이 세 가지만 고려를 해서 공부를 해요. 그럼 만약에 이게 니켈이 안 들어가고 그냥 순수한 구리에 대해서 알고 싶다. 구리라는 것도 온도가 높으면 녹을 수도 있고 온도가 낮으면 고체가 되고 그러지 않아요? 기체가 될 수도 있고 순수한 구리라고 하면은 조성의 변화가 없으니까 이건 없어져 버려요. 이건 그냥 구리밖에 없어요. 여기 I라고 쓴 것은 뭐냐면 I 컴포넌트예요. 그럼 여기서 T, P, 뮤 I라고 하면은 이것의 온도, 압력, 그 다음에 조성이니까 이 뮤 I는 뭘 나타내냐면 요거하고 성분비를 얘기해요. 요 I 성분, 구리의 성분. 구리의 성분이 얘서 50%다. 구리의 성분이 30%로 바뀌면 또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요 I 컴포넌트라는 것은 이 원소를 얘기해요. 그래서 구성하고 있는 성분, 컴포넌트라고 하는데 컴포넌트의 이 케미컬 포텐셜이라고 하는 성분, 조성하고 케미컬 포텐셜은 그 같은 얘기인데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깁스 프리 에너지는 왜 우리가 많이 그 관심을 갖냐? 재료 연력학에서는 전부 깁스 프리 에너지를 거의 다 헬머홀츠 프리 에너지 여러 가지가 에너지가 있지만 왜? 이 인자가 온도와 압력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헬머홀츠 프리 에너지는 온도와 볼륨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실험을 많이 해보지만 어떤 고체가 뭐 어떻게 바뀌고 어떤 스테이트가 바뀌나 할 때 실험할 때 볼륨을 일정하게 하는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볼륨을 어떻게 일정하게 온도가 올라가면 볼륨이 늘어나고 막 줄어들고 하는데 그래서 압력을 일정하게 하기 쉽죠. 5기압, 10기압, 1기압, 뭐 0.1기압 이런 건 쉬워요. 자, 그래서 압력과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온도를 줄여보는 거예요. 우리가 실험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깁스 프리 에너지가 가장 유명해요. 우리한테 와닿는 값이에요. 실험에서 이 값을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비열이라든가 이런 걸 측정해서 다 압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스테이트가 두 개가 이제 있을 때 우리가 두 개를 견주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상태로 이쪽이 프리 에너지가 낮다. 그러면 여기서 일로 가고 싶어 하겠죠. 이거를 우리가 이 차이,
이 차이를 드라이빙 포스라고 해요. 델타 G. 델타죠. G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걸 델타 G라고 해요. A에서 B하고의 차이. 델타 G. 그래서 항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중 스테이트에서 처음 스테이트를 빼줘요. 반응은. 그러면 나중 스테이트에서 처음을 빼주면 이 상태에서는 B가 A보다 낮기 때문에 델타 G가 뭐가 나오겠어요? 마이너스 값이 나오죠. 여러분 알고 있죠? 프리 에너지가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그쪽으로 반응이 진행된다는 거. 이쪽으로 안 갈 거예요. 일로 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연력학은 왜 공부를 하느냐? 연력학은 우리가 이렇게 스테이트 이런 거에 따라서 이 계산이 가능하고 이런 값들이 그랬을 때 내가 지금 보려고 하는 이런 조건으로 갔을 땐 얘가 이거보다 에너지가 낮으냐 높으냐 이걸 따져주는 거예요. 연력학은. 그럼 뭘 알아요? 얘가 이리로 가고 싶어 하는구나 안 가고 싶어 하는구나 하는 걸 알겠죠. 그래서 연력학은 단지 이 스테이트가 높으냐 저 스테이트가 높으냐 하는 거를 따져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1장에서 주로 배우게 되는 이제 반응론이라는 거 있죠. 키네틱스라는 게 있어요. 이건 터모다이나믹스예요. 키네틱스는 가느냐 안 가느냐는 가고 싶으냐 안 가고 싶으냐 그게 드라이빙 포스, 욕구예요. 욕망. 그것은 연력학으로 알지만 키네틱은 뭘 가르쳐 주느냐 실제로 가느냐 안 가느냐를 알려줘요. 또 가면 얼마나 빨리 가느냐 천천히 가느냐를 알려줘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일로 가려고 하는데 왜 못 갔냐 왜 키네틱이 필요하냐 하면 다음 페이지에 보는 것처럼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이런 걸 공부하는 게 반응론이죠. 여기서 말이죠. 이런 벽돌이 여기에 서 있다고 합시다. 근데 벽돌이 이렇게 누워있을 때하고 서 있을 때하고 보면은요. 이 무게중심, mgh죠. 이 포텐셜 에너지밖에 없어요. 키네틱 에너지가 없어요. 운동 에너지가 없어요. 포텐셜 에너지가 mg 곱하기 h인데 h라는 것은 이게 무게중심이니까 이 가운데예요. 그러면 질량 똑같은 벽돌에 중력 가속도 mg 똑같고 h만 틀리죠. 이게 안정하잖아요. 이거보다 얼만큼 안정해요? 이만큼 안정하죠. 높이 차이만큼. 이게 바로 드라이빙 포스예요. 델타 G 차이예요. 여기서 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연력학은 이거보다 이게 안정하다 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키네틱에서 뭘 얘기했죠? 여기서 일로 가려면 반드시 고비를 넘어야 돼요. 고비가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죠. 여기서 보면 이게 넘어가려면 이런 순간을 거쳐가겠죠. 그때 보면 무게중심이 올라가죠. 우리가 이것을 잘못 썼네. 델타 G 스타인데 액티베이션 에너지라고 불러요. 델타 G는 여기하고 여기의 차이죠. 이 차이가 델타 G고 이 차이를 액티베이션 에너지, 액티베이트 한다는 거죠. 이걸 델타 G 스타라고 불러요. 지금 엄청 중요한 개념을 배우고 있어요. 이런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지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개념을.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스테이트 A에서 여기가 어떻게 준안정한 상태인데 요 델타 G의 변화가 제로가 되는데 미분에서 제로가 되는 점 여기가 이제 안정한 자리죠. A가 있고 B가 있는데 반드시 중간에 이런 꼭지점을 하나 지나가야 돼요. 요게 델타 G 스타고 요게 델타 G가 돼요. 이걸 GB에서 GA 뺐죠. 요것이 드라이빙 포스가 돼요. 요것은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되고 그래서 일반적인 모든 시스템에 우리가 공부하는 건 뭐냐면 연력학에서 여러분이 연력학 과목에서 배우는 것은 이 상태와 이 상태가 어떤 게 안정하냐 이런 걸 공부하는 거예요. 예측을 하는 거죠. 갈 거다 안 갈 거다. 그 다음에 키네틱에서 공부하는 것은 요걸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얼만큼 높아? 이게 높으면 천천히 갈 거고 이게 낮으면 빨리 갈 거고 그럼 왜 이런 걸 공부하냐? 우리가 여기서 일로 가게 할 경우도 필요하고요. 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재료를 어떻게 선택해서 어떻게 가공하고 어떻게 공정을 해서 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이게 낮아서 이렇게 쉽게 가려고 해요. 그런데 나는 이런 성질을 쓰고 싶어요. 그럼 못 가게 해야겠죠, 거꾸로. 그런 것도 재료 응용에 많이 나와요. 일로 가고 싶어 하는 거를 못 가게 하는 거죠. 뭐 첨가물을 집어넣거나 해서 얘는 일로 가고 싶은 욕망이 큰데 이것을 못 가게 막아주는 거죠. 쐐기를 박아놓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금 불안정하지만 이 상태에서 좋은 성격이 나오기 때문에 그 성질이 일로 가면 없어지기 때문에 못 가게 해서 이걸 불안정한 상태로 그나마 안정하게 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 걸 다 할 때 뭐가 필요해요? 이런 연구들이 필요하겠죠. 이해를 해야지 쐐기를 박을래도 여기에 필요한 쐐기인가 저기에 필요한 쐐기인가 어디다 쐐기를 어느 곳에다 넣어야 될지를 알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가 아니라 여기서 일로 반응이 가려면 이게 산을 넘어야 되는데 이런 산이 막 여러 개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일로 가는데 이건 하나의 예를 보였지만 이렇게 가는 길도 있고 이렇게 가는 길도 있고 저렇게 가는 길도 있고 막 있어요. 여러 가지 산이 많단 말이에요. A마일에서 B마일까지 가는데 물이 막 흘러가는데 이쪽 갈 수도 있고 절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물이 일로 막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 갖다 쐐기를 박아봤자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길목에 가서 쐐기를 박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이런 그 키네틱 실험을 해가지고 찾아내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 이게 움직이는가. 그것 중에 하나가 아까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원소가 확산을 하는데 확산을 못하게 하고 싶어요. 내가. 확산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확산하는 자리가 인터스티셜로 확산할 수도 있고 서브스티션으로 할 수도 있어요. 몰라요. 그걸 알아내야겠죠. 그래서 얘가 어디로 가는 걸 좋아하는지를 알아서 그 자리를 막아줘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제 그런 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퀄리브리움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퀄리브리움이라는 것은 무슨 걸 얘기하냐면 이 델타 G가 제로예요. 평형이에요. 그러니까 키네틱 배려가 같아요. 일로 가려고 하는 레이트하고 일로 가려는 레이트. 평형.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평형은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평형이 아니에요. 평형에선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일의 속도하고 반대로 넘어오는 속도가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 레이트가 같은 거예요. forward reactional rate하고 reverse reactional rate가 같은 게 평형이에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가만히 있는 게 평형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자, 이 평형의 개념이니까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알아두도록 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한 가지 더 조금 골치 아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디퓨전이라는 게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 때문에 생긴다고 했잖아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간다고 그랬는데 이거 조금 어려워요. 근데 연력학에서 여러분이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세히 하진 않겠지만 아 이런 거구나 하는 플레이버를 여러분한테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연력학을 어차피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재료가 있다 할 때 이 프리 에너지는 스탠다드 스테이트라고 그래요. 이게 안정한 상태, 일기압, 보통 상온 이런 데서 이게 안정한 상태에 있을 때에다가 플러스 로그 액티비티라는 텀이 더해져요. 액티비티라는 텀이 더해지는데 요거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프리 에너지를 배우면 많이 나와요. G는 스탠다드 스테이트 플러스 RT 로그 A라는 거. 요 A를 액티비티라고 불러요. 요거를 여기에서 설명할게요. 자, 요 뮤i를 여기서 카파라고 합시다. 카파라고 해요. 그럼 카파는 이 시스템 안에 있는 카파는 뮤i는 카파가 100% 있을 때 순수한 카파예요. 1몰이 있을 때 카파가 1몰이 순수하게 있을 때를 그때 이놈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스탠다드 스테이트로 슈퍼스크립트 동그라미를 붙여요. 그래서 뮤i 제로죠. 이것은 뭐냐면 순수한 카파가 있을 때 프리 에너지 그놈의 1몰이 있을 때 여기는 섞여 있죠. 이런 게 아니라 순수한 카파가 있을 때하고 지금 여기서는 지금 섞여 있죠. 50대 50으로 있다 합시다. 그러면 얘가 순수한 게 섞여 있을 때하고 지금 50%만 섞여 있을 때하고 액티비티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게 순수하다면 액티비티가 1이면 순수한 거예요. 자기 고유의 뜻.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그 사회연력학 같은 것도 얘기했지만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갔는데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 똑같이 인식을 해줘요. 똑같이 생활을 해요. 그러면 한국에 살던 사람이나 여기 한국 사람끼리 살던 한국 사람이나 거기 미국에 가서 사는 한국 사람이라 하나도 꺼리낄 게 없어요. 여기서 살던 거랑 똑같이 불편함이 없이 살아요. 그럼 액티비티가 1인 거예요. 투표권도 있고 똑같아.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도 뭔가 환경이 주변이 달라지면 뭔가 달라지겠죠? 한국 사람이 가서 예를 들어서 미국 사회에서 위축이 됐다고 합시다. 여러 가지 위축이 됐어요. 그럼 액티비티가 1보다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한국 사람끼리 있을 순수할 때에 비해서 이게 1보다 작아졌다는 얘기는 그 상황에서는 뮤i가 케미칼 포텐셜이 작아졌다는 얘기예요. 자, 만약에 미국 가서도 똑같다. 이게 1이면 똑같죠? 두 개가. 스탠다드 스테이트. 내가 여기 있을 때는 저기 있을 때는 똑같은 거예요. 액티비티는 1보다 클 수도 있고 1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여기서 있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찌글찌글 했는데 어디 좀 못 사는 나라에 갔다 갑시다. 그랬더니 거기서 재력도 있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대단한 사람 왔다고 우리를 그래요. 그러면 한국에 있을 때보다 그 사람은 거기 가서 액티비티가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래서 이 액티비티라는 것은 주위 환경, 그러니까 주위의 그 연력학 인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특히 조성에 따라서 이럴 때 달라지는 거죠. 그럼 이게 30%, 50, 70% 있을 때, 50%, 50% 있을 때 이게 다 달라져요. 이해가 됩니까? 그게 액티비티예요. 그래서 A 스테이트하고 이제 B 스테이트를 봅시다. 그러면 여기 이제 카파니클의 A 스테이트가 있고 여기 카파니클의 어떤 다른 연력학 인자, 온도, 압력 이런 게 뭐 달라졌다고 해요. 조성도 달라질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카파가 I가 카파라고 하면 카파가 이 상태에서 이러한 액티비티를 갖게, 이러한 케미컬 포텐셜을 갖겠죠. A 상태에서 액티비티를 가질 거예요. 내가 여기 있어요. 그러다가 내가 뭐 딴 데로 갔어요. 그러면 B 스테이트로 하면 이건 똑같죠. 스탠다드 스테이트니까. 얘는 얘들끼리 있을 때니까 이건 똑같은 값에다 얼만큼 여기서부터 벗어나느냐. 자, 이게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래서 여기 차이, 뮤i에서 뮤, 이거 나중 스테이트에서 처음 스테이트를 빼면은 이 차이가 나오고요. 근데 액티비티는 그러면 액티비티는 어떻게 주어지냐? 액티비티는 액티비티 코에피션트라는 감마에다가 조성을 곱해줘요. 이게 그 무슨 얘기냐면 이게 50%다. 그럼 XI는 0.5예요. 0.5씩 섞여 있겠죠. 전체 중에 몇 프로, 몰비예요. 그러니까 1대 1로 들어있는데 이게 있으니까 0.5겠죠. 근데 액티비티 코에피션트는 뭐예요? A가 0.5 있다고 0.5의 뜻을 나타내. 여기서 만약에 이 중에 반이 누구예요? 이제 반을 저쪽 다른 데다 옮겨놨을 때 똑같이 반의 구실을 할 거냐? 그 반의 액티비티가 달라질 수 있죠. 그 액티비티 코에피션트가 감마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하면 액티비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솔루션에서 배웠을 거예요. 헨리의 법칙이라는 걸 배웠을 거예요. 헨리안 비헤이비어. 헨리안 비헤이비어 배웠죠? 라울의 법칙과 헨리의 법칙 배웠죠? 모른 척하지 말고 배웠죠? 솔루트가 헨리의 법칙을 따라요. 근데 묽은 용액에서요. 그러니까 솔벤트가 많고 거기 솔루트가 들어가면 솔루트가 그 들어간 몰수에 비례해서 그 콘센트레이션이 위치할 때 이게 헨리가 이 조성에 그대로 비를 따라간다는 게 그게 헨리의 법칙이에요. 어쨌든 거기서도 나오지만 이 액티비티 코에피션트가 이게 농도가 작으면은 뭐 거의 그 비슷하게 농도하고 비례해서 어쨌든 이것이 이런 조성하고 액티비티하고 다 관계가 돼 있어서 이게 바뀔 수가 있어요. 감마가 이 몰수하고 1대1로 비례를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 액티비티 코에피션트가 1이 아니라는 얘기죠. 액티비티가 1이 아니기 때문에 1일 수도 있지만 보통 1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주요 환경에 따라서 감마도 1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약산을 해서 이건 뭘 보여주냐면 약산해서 빼놓고 보면은 여기서 이게 케미컬 포텐셜의 차이 dx분의 d뮤인데요. dx분의 이걸 dx, d 이것도 빠졌네. dx분의 d뮤를 해주면 결과적으로 요게 케미컬 포텐셜의 차이를 요 x의 차이로 양쪽에 그러니까 x분의 요 길이분의 요 차이를 한 거죠. 케미컬 포텐셜 차이. 그렇게 해놓으면 뭐가 나오냐면 여기 조성의 차이가 나오죠. 실제적으로 여기 보면은 디퓨전 코에피션 디퓨전 플럭스, 휘익스 펄스로 보면은 dx분의 dc 컨센트레이션하고 관계되거든요. 여기 농도니까. 이 농도 텀으로 이렇게 빠져나오지만 실제로 보면은 농도 텀이 아니라 케미컬 포텐셜의 그레디언트가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케미컬 포텐셜에 의해서 플럭스가 정의가 된다는 얘기예요. 컨센트레이션은 대부분은 맞지만 액티비티 코에피션트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확산에 있어서는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확산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상하죠. 농도가 항상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확산해야 되는데 거꾸로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저쪽이 더 많은 데 가요. 왜 글로 갈까요? 글로 가면 액티비티가 낮아지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케미컬 포텐셜로 보는 게 더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드러낸 거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케미컬 포텐셜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식을 써도 무방한 거예요. 근데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돼. 항상 이렇다고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항상 맞아요. 케미컬 포텐셜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건 에너지를 따지는 텀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건 틀린 거예요. 에너지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기가 농도가 높으면은 농도가 낮은 데로 가면 에너지가 낮아진다고 볼 수가 있지만 액티비티가 이쪽에서는 그 이쪽보다 저쪽이 더 액티비티가 낮아질 수 있으면 글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것이 더 확실한 표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럼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를 한번 봅시다. 아까 이퀄리브리움 설명했죠?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 반응 속도가 같다고 했어요. 자, 이런 경우에요. 그럼 스테디 스테이트는 뭐냐? 여기 넌 이퀄리브리움이에요. 사람들이 학생들이 착각을 하는 게 스테디 스테이트를 평형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잘못이에요. 그러면 평형과 이 스테디 스테이트, 비평형인데 평형이 아닌 상태의 스테디 스테이트는 뭐가 틀린가 봅시다. 여러분이 물탱크에 이쪽에서 물이 들어오고 나가요. 근데 누가 여기를 주목하고 있어요. 여기서 시간당 1리터가 들어와서 시간당 1리터가 나간다고 합시다. 여기 수면에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건데 사람들은 이거를 평형이라고 해서 착각을 해. 아무 일이 없으니까 저기 평형이구나. 평형일까요? 아니에요. 이게 스테디 스테이트예요. 보면 플럭스가 이쪽으로 들어와서 일로 나가죠. 어느 단면을 보든가 플럭스는 이쪽에서 들어와서 이쪽으로 나가죠. 아까 보면 어때요? 플럭스가 레이트가 같다는 것은 일로 가는 거하고 반대쪽으로 오는 게 있어야 되죠. 그게 맞아야지 평형이죠. 이쪽에서 반대쪽에서 오나요? 전부 한쪽으로만 흘러가고 있죠. 그런데 흘러가는 양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 내부에 변화가 없어요. 양의 변화가 없죠. 물의 양에. 이게 만약에 물질이라고 보면 이 안에 컨센트레이션, 원자들이라고 하면 원자들의 농도가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죠? 만약에 이쪽에서 많이 들어와서 적게 나가면 농도가 점점 올라가야 될 거고 적게 들어와서 빨리 나가면 농도가 떨어져야 되는데 스테디 스테이트가 되면 이 안에 원자의 농도는 일정할 거예요. 왜? 이쪽에서 100개가 들어오면 100개가 동시에 나가고 있어요. 오케이? 이거 간단한 개념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스테디 스테이트가. 이건 평형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공부할 때 항상 이 개념이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쉬운 것 같지만 나중에 잊어버려요. 자꾸 이걸 평형하고 혼동을 한다고. 그럼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 디퓨전 하면 벌써 이것은 평형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픽스 세컨드 로우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를 보게 되는데 이게 픽스 세컨드 로우에도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와 넌 스테디 스테이트가 나와요. 그럼 스테디 스테이트는 들어가는 양과 나오는 양이 같죠. 같기 때문에 여기 보면 퍼스트 로우에서 이거가 이쪽 저쪽이 같기 때문에 같다고 하면은 레프트하고 라이트의 컨센트레이션이 같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컨센트레이션이 이 안에 변화가 없어요. 만약에 컨센트레이션이 이렇게 돼 있었다. 처음에 높고 낮았다. 그러면 100개 들어서 100개 나가면 여기가 변화가 없어요. 그대로 이렇게 있어요. 컨센트레이션에 변화가 없어요. 여 맨 밑에 보는 것처럼 the slope dc dx must be constant. Slope doesn't vary with position.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하죠?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조금 변화하고 여기 조금 낮아지면 어떤가 하는데 조금이라는 걸 자꾸 미시적으로 보면 조금 있다는 건 뭐예요? 여기서 이게 달라졌다는 거죠? 달라질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점점 미분해서 가까이 갖고 와봐요. 어느 한순간에도 이게 틀 수가 없죠? 항상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건 직선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쪽에 농도가 있고 이쪽에 높으면 이게 스테디 스테이트가 되면 이 농도 구배가 일직선이 항상 돼야 돼요. 이건 당연한 거고요. 이 다음에 이제 장갑 문제가 있어요. 페인트 벗기는 그 용액이 몸에 해로운데 그래서 장갑을 끼고 하는데 이 장갑에 이제 메틸렌 클로라이드라는 게 이제 손에 이제 가려움증을 주는데 이것이 이 확산 속도가 이렇고 이쪽의 농도가 이러면 얼마 지나갔냐 이런 건 그냥 산수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픽스로에다 그냥 갖다 식만 집어넣으면은 플럭스가 그냥 계산돼서 나와요. 여기 보면 그램 퍼 제곱센티미터 곱하기 세크 플럭스에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건 다른 예인데 일반적인 이제 공업에 스틸에다가 카본을 집어넣는 거예요. 나중에 8장의 스트렝스닝 메커니즘에서 나오지만 이 표면에다가 이 카본을 집어넣으면 철과 철 틈새 사이에 카본이 들어가서 그 표면을 굉장히 강화시켜줘요. 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카본을 집어넣어줘요. 우리가 카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침탄, 탄소를 침투시킨다 해서 침탄이라고 해요. 카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카본의 농도가 이쪽이 낮고 이쪽이 높아서 들어갔을 때 이렇게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라고 하면은 뭐 여기서 들어가면 얼만큼 들어갔냐 이것도 뭐 아까 그 식으로 이게 컨스탄트하다 스테디 스테이트라면 그냥 식에다 갖다 놓으면 다 나올 거예요. 자, 이제 픽스 세컨드 로우로 갑니다. 그런데 non steady state라고 나왔죠. non steady state예요. 이제는 들어오고 나가는 양이 틀리죠. 그럼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분명히 가운데 쌓이거나 비겠죠. 그럼 가운데 우리가 보고 싶은 부분에 dc, dx가 바뀔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많이 쌓일 거고. 그래서 아까는 픽스 폴스톤은 시간에 따라서 컨스탄트, 시간이 한만 지나가도 이게 콘센트레이션은 x만의 함수지 시간의 함수가 아니에요. 그죠? 100개가 들어오면 100개가 나오고 하니까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c를 x의 함수로 썼죠. cx는 뭐 이렇게 쓰는데 이제 픽스 세컨드 로에서는 시간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c가 function of x and t예요. c의 함수가 x와 t의 동시에 함수예요. x에 따라서 다르지만 시간에 따라서도 콘센트레이션이 달라져요. 변수가 두 개가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fixed force law는 이것이 x만의 함수예요. t 텀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second law 보면 이건 바로 뭐냐면 나중 스테이트에서 처음 스테이트를 뺐죠. 그러면 플럭스가 나간 거에서 이 바깥쪽에 나가는 쪽에서 들어온 쪽을 뺀 거 차이를 요 dx로 나눠준 거. 이것은 그 안에 시간에 따라서 쌓이거나 줄거나 하겠죠. dc over dx가 될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요 안에 컨센트레이션이 바뀌는 것은 요 간격 안에서 양쪽의 플럭스의 차이다 하는 얘기가 당연하죠. 그죠? 이것도 단면적을 이제 일로 놓고 계산한 건데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풀면은 여기 이것이 뭐예요? dx분의 이 차이가 점점 x를 작게 하면 이 9배가 되겠죠? 플럭스의 9배. 플럭스의 9배가 dt분의 dc가 될 거고 요 알겠죠? 이게 점점 x를 작아지면 요거의 미분일 거 아니에요. 이쪽에서 나가는 거하고 요거의 차이죠. 델타 J. 델타 J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넣는데 fixed force law에서 J는 뭐라고 그러냐면 마이너스 D 곱하기 DC dx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것을 집어넣어주면 이 fixed second law가 나와요. 네. 이걸 집어넣어주면 여기 나오죠. dt분의 dc는 d의 dx 스퀘어분의 d 스퀘어 c. 이것이 가버닝 이퀘이션이 픽스의 2차 법칙이에요. 픽스의 세컨드 로우. 이 픽스의 세컨드 로우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것이 바뀌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시간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다. 스테디 스테이트가 되면 이게 뭐가 될까요? 이게 0이잖아요. 그 0을 풀면 이게 나올 거예요. 그대로. 이게 0이면 이거 한번 적분하면 dc. 이게 이제 t의 함수가 아니죠. c가 0이니까. 그럼 dc dx 적분하면은 컨스탄트 하나 나오잖아요. 그죠? 0이려니까 상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미분한 거. 그게 J겠죠. 플럭스가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이 가버닝 이퀘이션에서 그 중에서 이게 제로인 경우, 컨센트레이션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경우, 항상 일정화되는 거죠. 이게 스테디 스테이트가 돼요. 그럼 일반적으로 바뀌는 경우, 이것은 non steady state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후에 공부하는 거, 이 한 페이지만 더 하겠지만 이후에 공부하는 것은 이걸 알아내는 거예요. 이거를 푸는 거예요. 미분방 정식을. 2차 편미분방 정식. 여러분 공업수학에서 배우고 있는 2차 편미분방 정식을 푸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 가지 경계 조건들이 필요하죠. 그냥 풀면은 general solution, 일반해가 나오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무슨 솔루션이냐면 특별해라고 그러나 particular solution을 구해야 돼요. particular solution을 구하려면 이거에 경계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공부하게 되는 게 디퓨전이에요. 한번 디퓨전 요 fixed second law를 갖다가 조금 더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요 식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플럭스가 단면적이 이것도 이래요. 이쪽의 면적이 이래요. 그러면 요게 뭐냐면 이게 플럭스죠.
이쪽에서 들어오는 거죠. 얼만큼? 양을 단위 시간, 단위 면적이죠. 근데 델타 t만큼의 시간에 왔다 하면은 요거에다 델타 t를 곱해주고 단면적을 1이라고 그랬으니까 1을 곱해주면 이게 개수가 되죠. 맞아요? 플럭스의 단위가 퍼 제곱센티미터 세크예요. 면적 세크예요. 그걸 두 개를 다 곱해줬잖아요. 여기다. 단면적을 1로 잡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개수예요. 그럼 델타 C는 우리가 정의해서 보면 이것이 이렇게 1 곱하기 델타 X. 이게 뭐죠? 면적에다가 델타 X니까 요 속에 부피죠. 부피분의 개수. 컨센트레이션 맞죠?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걸 1은 다 지워지면 이렇게 주어져요. dt분의 dc는. x를 점점 작게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플럭스 J2는 J1 더하기 여기서도 플럭스의 차이가 있어야지 흘러갈 테니까 플럭스의 9배에다가 델타 X. 아까 우리 원자 차이 미시적으로 공부했던 거 있죠? 아토미스틱 뷰.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미분의 정의를 알죠? 미분의 정의는 어떤 x에 대해서 j를 미분한 dj dx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이거 미분의 정의에서 나오죠? 바로 여기서 보면 여기서 j1에서 j2를 뺀 거는 j1에서 j2 빼면 이렇게 되는데 요거 보면은 미분의 정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요것이 이 미분의 정의하고 같으니까 요거를 갖다가 이 식에다가 갖다 집어넣어주면 요것이 바로 점점 작아졌을 때 요것이 dx분의 dj 되고 이것이 dt분의 dc가 돼요. 그럼 역시 같이 풀게 되면은 dt분의 dc는 d 곱하기 dx2분의 d2c 같은 게 돼요. 요거 그냥 미분 요게 미분의 뜻이에요. 미분의 뜻. 요 미분은 뭐예요? 델타 x분의 요거죠. 요걸 한번 보세요. 델타 x분의 j1-j2 이거잖아. 델타 x분의. 거기서 x가 점점 제로로 가면 요게 바로 미분의 정의잖아요. 그렇죠? 요게 미분의 정의. 요게 미분식에서 나온 거예요. 그 미분식에서 나오니까 요걸로 표현해서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요게 바로 요 미분의 정의죠. 델타 x가 아주 작아질 때. 델타 x가 아주 작아지면 델타 t도 d로 바뀔 거고 요것도 d로 바뀌어서 dt분의 dc가 될 거고 요것도 d가 되는데 이 미분의 정의에 의해서 요것이 바로 j-x가 되니까 j-x죠. 그래서 요거를 요 j는 우리가 마이너스 d, dc, dx니까 갖다 집어넣어주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 보면 이게 이렇게 바뀌기 위해서는 이 d가 x의 함수가 아니라야지 미분 밖으로 빠져나오죠. 요것도 농도가 높아지면 아까 헬리안 비에 비해서 벗어나듯이 농도가 높아지면은 이게 x의 함수가 돼요. 디퓨지비티도. 그래서 아주 묽게 A라는 대로 B 원소가 들어갈 때 그 B 원소가 아주 작게 들어간 게 되는데 B 원소가 엄청 많이 들어간다 하면은 그럴 때는 이 식에서 벗어나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특수한 경우는 지금 배우는 단계에서는 생각 안 하고 항상 그냥 이것을 컨스탄트 x의 함수가 아니라고 빼서 이렇게 이 픽스 세컨드 로를 쓰는 범위에서만 공부를 해요. 특수한 경우가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 픽스의 세컨드 로우가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non-steady state다. 이퀄리브럼이 아닌 상태예요. 그래서 한쪽에서 플럭스가 들어오고 한쪽에서 나갈 때 플럭스가 이쪽에 쌓이거나 아니면은 이쪽에 빠져나가는 게 많아서 줄어들거나 하는 경우인데 보통 이제 쌓이는 경우를 많이 하겠지만 자, 그래서 픽스 세컨드 로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미분 방정식을 푸는 실례를 한 2가지 정도 보고 그 다음에 디퓨지비티의 디퓨전 코에피션트에 관여하는 텀들을 본 다음에 이 6장을 끝내도록 할 겁니다. 자, 수고했어요.